그래서 오늘 스택 구조의 제어문으로 복잡한 로직을 짜는 걸 배우신 다음에 과제로는 이거를 재기함수로 바꾸는 걸로 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때 재기함수를 루프로 바꿔봤으니까 루프를 재기함수로 바꿀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오늘 배우게 되는 예제는 9구단 정도로 쉽지는 않고요. HTML 파서를 만들 거거든요. 만들어 보셨나요, 이런 거? 예, 그거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만들고 나서 그걸 다 이해해서 소화했으면 그걸 재기함수로 바꿔주는 거죠. 과제에 관련돼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쉬웠죠? 대부분 다 맞으시고 틀린 사람 있었나? 그냥 일단 안 나오고 아, 뭐 그런 거. 인덱스 까먹은 거. 쉽죠? 제너레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보기에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과제 수준은 이번 주에 갑자기 높아지나 싶은 감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HTML 파서를 짜니까 코드 설명이 주로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나갈 거긴 한데 굉장히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되고요. 치실 수 있으면 치시는 것도 제가 여유를 봐가지고 치시는 거 보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차근차근 따라오시고 머릿속에 넣으실 수 있으면 좋은데 아니면 연습장이든 뭐 폰으로 사진 찍어가면서 잠깐 보시든 뭐하든 아니면 노트북 계신 분들 노트북 쳐보든 어쨌든 차근차근 따라오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슬라이드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계속 내용이 적층되는 시기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원래 이 스타일의 수업이 제일 어려워요.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이 독립된 설명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앞에 거 기억 안 하고 계속 집중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코드 위주의 수업을 할 때는 앞에를 다 기억해야지만 그 뒷장을 알 수가 있으니까 금방 퍼지신단 말이에요. 코드 길지 않아도. 그래서 집중력을 많이 요하는데 저번에 이 수업을 해보고 이번에도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코드 봐야죠. 그쵸? 맨날 주변에 있는 인문개발자들하고 같이 놀면 맨날 고만고만 코드만 짜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도 9구단보다 좀 더 어려운 코드를 짜봐야겠죠? HTML 파서라는 걸 짜려면요. 여러분들은 데이터 애널리시스라는 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짤 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 개발자라고 해보죠. 그럼 여러분들은 스타크래프트의 다양한 로직을 만들어서 게임을 런칭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시점에 임요한이가 그렇게 전략을 쓸 줄 알고 짰을까요? 아니에요. 개발자가 처음에 무언가를 직접 자기 손으로 창조하게 되면 그 시점에는 이걸로 발생되는 모든 경우의 수나 창발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창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프로그램을 짜면 그게 실제로 시장에 런칭돼서 여러 가지 창발을 일으키는 시기인 거죠. 근데 이렇게 짤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미 스타크래프트가 나왔는데 애들이 그 게임하는 걸 보고 역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스타크래프트 비스무리한 걸 만드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스타크래프트는 차라리 프로그램이니까 분석할 만한데 창고 재고 시스템, 선박 안전 관리 시스템 이런 거 그냥 오프라인에 있는 걸 보고서 인식해서 이걸 구조화해가지고 프로그램 짜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HTML 파서도 짜려면 HTML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서 구조적인 해석을 해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발휘되는 사고가 구조를 여러분들이 무한히 나누다 보면 구조가 아니라 그냥 무한한 케이스가 돼버려요. 그럼 우리가 구조화할 때 가장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단순한 원리의 조합이나 창발을 통해서 걔를 설명할 수 있는 원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 관점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HTML이라는 걸 분석하는 걸 간단하게 속성 없이 태그만 가지고 분석을 해봅시다. 그러면 먼저 제가 A라는 타입의 HTML 태그 형식을 정의했어요. 그럼 A라는 타입은 여는 태그가 있고 가운데 바디가 있고 닫는 태그가 있는 간단한 태그 형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HTML에는 이거 태그만 있는 거 아니죠. 이런 식의 열자마자 닫는 태그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A의 형태와 굉장히 다른 B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그냥 날 텍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HTML에 날 텍스트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현상을 보고서 재기적으로 바디를 정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 바디라는 건 A 또는 B 또는 C가 여러 번 나올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의를 통해서 HTML 전체 정의가 끝난 거예요.
HTML은 ABC 바디 중에 하나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HTML 태그를 보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냐가 바로 데이터 분석이에요. 이렇게 케이스를 줄여서 얘 창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알고리즘은 요만큼만 짜겠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조합으로 HTML을 표현할 수 있어야지만 알고리즘을 요만큼만 짜면 커버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만약에 HTML이라는 걸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하면 장황한 설명을 커버하는 알고리즘을 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보고 이거를 구조적이고 재기적인 형태의 파악을 할 수 있느냐,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자바스크립트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언어도 언어를 정의할 때 이런 형식으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 내부 구성 요소로부터 응용 구성 요소로 확장하는 걸 BNF 정의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언어의 구성 요소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문법들이 있어요. 렉스나 야크나 이런 거 써가지고 정의하는데, 이 구성 요소들을 여러분들한테 기초가 없으니까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HTML 만만해가지고 제가 정의를 해본 거예요. 자, 요 네 가지 정의만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큰 HTML도 파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중에 하나일 테니까. 예. 동의가 되세요? 동의는 안 되셔도 이해는 되시죠? HTML을 제가 저 네 가지 타입으로 변환했다는 거. 여기서 어디서 제기가 일어나죠? A가 바디를 갖고 있는데 바디는 다시 A, B, C를 여러 개 가질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제기가 일어나는 거죠. 요 장치 때문에 요만큼만 정의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제기를 돌면서 다 정의가 된단 말이에요. 이 센스가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번 시간에 제기를 가르친 거예요. 제기적인 센스가 없으면 이렇게 사물을 바라보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럼 제기적으로 안 바라보면 모든 케이스를 다 짜는 미친 if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짤 수는 없다. 그렇게 짤 수는 없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 덩어리인 HTML을 분석해 볼까요? 이 구조로. 자, 이거는 풀었으면 이렇게 될 텐데, 그렇죠? 풀었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차근차근 분석해 봅시다. div, 가장 외곽에 감싸고 있는 div는 A 타입의 수용하고 있죠. div가 안에 바디를 갖고 있는 걸 수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div는 안에 바디를 가진 A 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그 시작에서 태그 끝으로 되어 있는. 요거 B 타입이죠. 열었다 닫는 태그 B 타입. 요거 C 타입들. 텍스트, 날 텍스트 C 타입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다시 여는 태그, 닫는 태그로 되어 있는 A 타입입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C라는 문자열은 C 타입인 거죠. 그렇죠? 요것만 있으면 뭐든지 파싱할 수 있어요. 뭐든지. 그렇죠? A 안에는 바디가 들어있는데 바디는 A, B, C 중에 하나가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고, A 안에는 바디는 A, B, C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A 안에 A, B, C가 여러 개 나왔네요. 정의에 부합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용하면 아무리 복잡한 HTML도 분석할 수 있어요. A, B, C로. 그렇죠? A, B, C로 다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렌지색 칠한 게 다 C 계열인 거고, 빨간색은 A 계열이고 초록색은 B 계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 파싱할 수 있는 파서를 만들고 싶어. 요걸 파싱할 수 있는 파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머릿속에 제기도 배우고 막 이랬으니까 뭔가 어떻게 잘 돌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뭐 이 정도만 생각나시죠? 예, 보통 그렇게 생각나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짤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은 안 받으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과제를 수행해 보신 적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재기적 정의를 처리하는 파서를 만들어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 계열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만으로 이제 사물을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게 돼요. 그럼 많은 부분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제가 이거 왜 가르치냐고요? 이게 바로 입문 개발자가 넘어야 될 첫 번째 프로 개발자 세계의 입문이에요. 저는 대부분 중급을 이걸 할 수 있냐 아니냐로 나눠요. 대부분. 어떤 로직이 케이스가 확정적인 것만 짤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초급 개발자인 거예요. 하지만 케이스가 재기적이면서 복합적인 상황들을 처리할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중급 개발자겠죠. 구구단을 짤 수 있는 건 확정 상황이지만 피벗 테이블 짤려면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엑셀 피벗 테이블 짤려면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또한 엑셀을 짤래도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계산된 열이 다시 또 다른 계산된 열의 원소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요거 짤 수 있는 거를 하나 트레이닝을 해보면 나머지도 쉽게 풀려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짜볼 거예요. 2시간 만에 짤 수 있냐? 짤 수 있는데 얼마큼 천천히 하냐에 달려있죠. 여러분들 반응 보고 천천히 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 빨리 끝나고. 자, 그러면 파서가 인풋으로 저 하얀 박스에 문자열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파서가 인풋을 받아들여서 결과를 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함수를 디자인하실 때 아규먼트와 리턴 값을 디자인하는 거죠. 이 함수가 뭐 하는지는 이 함수가 어떤 시그니처를 갖고 있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자를 받아서 뭘 리턴할 건지를 확실하게 해야지 파서의 목적을 알 수 있겠죠. 저는 이 파서가 뭘 리턴하게 할 거냐면 이런 식의 태그를 리턴하게 하고 싶어요. 가상 태그. 이 태그를 보시면 오브젝트에 태그의 이름이 들어있고 어떤 타입인지가 들어있고 자식들을 가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간단한 HTML 엘리먼트의 가상 엘리먼트인 거죠. 이 정도 요소를 갖고 있는 이 리절트는 이미 제가 이때 만들었잖아요. 확정이죠. 얘가 그냥 리턴 될 거예요. 리턴 될 거예요. 그럼 이 파서가 하는 작동은 다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여기다 자식을 어떻게 채우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아마 루트의 첫 번째 자식으로 div가 등록되기를 저는 원하고요. div의 자식으로 텍스트 노드, 엘리먼트 노드, 텍스트 노드, 엘리먼트 노드, 텍스트 노드가 등록되길 원해요. 그리고 그 자식, 이 엘리먼트의 자식으로 B라는 텍스트 노드가 등록되어 있는 전체 리절트를 반환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텍스트 덩어리를 뭘로? 구조적인 객체화 시켜서 리턴하고 싶어. 텍스트였던 것들을 제이슨 구조로 리턴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제이슨 파서 짜보신 적 없죠? 짜보시면 어려워요. 실제로. 제이슨 파서는 또 어떻게 짜? 이거랑 비슷하겠죠. 여러분들이 HTML 파서 짤 수 있으면 제이슨 파서로 짤 수 있는 거죠. 아, 이걸 제기로 바꾼 건 지옥인데 제이슨 파서로 과제를 내야 되나?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스택 루프를 둘 거예요. 그러면 이 스택의 구조에서 현재 스택에 소속되어 있는 태그가 이 태그라는 건 이제부터 가상 태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태그라고 부를 거예요. 가짜 태그들. 이 태그를 리절트로 첫 번째 갖고 있는 스택이 하나 들어왔단 말이죠. 스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바깥쪽 루프는 스택을 소비하면서 없어지고 안쪽 루프는 어떤 스택이 왔던 간에 인풋을 스캔해야 되는 행동을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인풋을 스캔해야 되는 거 보면 범위가 인풋의 0번부터 랭스까지 스캔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자를 다 읽어드려야 되니까. 읽어드리면서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읽어드리면서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택이 와도 계속 얘는 처리할 거기 때문에 i하고 j가 바깥쪽에서 선언된 거예요. 매번 i를 0번으로 세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파싱하다가 다시 인풋에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겠죠? 그럼 안 되니까 바깥쪽에서 i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순환적인 문제를 풀려면 1차원 루프는 순환적인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를 스캔하는 동안에는 얘의 자식이었다가 다시 빠져나오고 나면 얘의 자식으로 얘가 등록돼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택 수준은 왔다 갔다 해야지만 일관된 루프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를 스캔해서 처리하는 과정은 하나의 알고리즘이지만 대상을 바꾸려면 스택을 왔다 갔다 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택 구조가 바깥에 위치하고 그 안에 알고리즘 구도가 들어가는 식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기본이에요. 스택 구조가 바깥에 있고 스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스택 구조가 바깥쪽에 있고 안쪽에 알고리즘 구조가 들어가서 알고리즘 한 판만 짜면 스택 구조를 오가면서 알아서 처리되게 만들고 싶어. 주요 변수. 스택은 배열이고 배열의 첫 번째로 이 리절트를 넣었을 뿐인 거고 얘를 팝할 때마다 커런트, 스택의 현재 값을 얻어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커런트라는 변수가 지금 있죠. 그래서 이 주요 변수를 머릿속에 넣읍시다. 커런트는 스택의 현재 처리 중인 현재 스택을 커런트라고 부르고 있고 스택은 이 전체적인 스택 루프를 위한 스택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리절트가 최초에 주어지는 스택에 있는 태그라는 건 이렇게 오브젝트로 만드는 가상의 돔, 객체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 전체 구조가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이제 저희는 저 파일 루프 안에만 잘 채워주면 돼요. 그러면 이 루프 한 판으로 예쁘게 오브젝트가 튀어나오길 바라고 있는 거죠. 왜 이거를 공들여 설명하냐면 어떻게 해서 재기적인 루프를 짜는지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지껏 설명드린 대로 동적으로 루프가 변하는 루프를 짜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길 보세요. 여길 보시면 이 루프는 확정적이죠. i하고 j가. j 값이 확정적이란 말이에요. 이 루프는 중간에 변하지 않아요. 그에 비해서 스택 루프를 보세요. 스택 루프는 중간에 스택을 3번 껴넣었으면 앞으로 루프가 더 3번 일어날 거고 중간에 스택에다 푸시한 게 없으면 빠져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시점에 스택이 얼마나 돌지 결정되지 않았어요. 이 안을 돌면서 스택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한 번 돌 때만 스택을 빼내니까 줄어들지만 이 안에 스택에다 푸시를 해버리면 늘어난단 말이에요. 동적 계획에 따른 루프란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사고를 깨야 될 게 루프는 계획된 대로 움직일 거야. 계획되지 않은 루프는 위험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급 루프에서는 다 런타임의 루프 횟수가 변해요. 여기서는 왜 변하죠? 쟤를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 스택 루프가 바뀔 거란 말이지. 인풋 값에 따라서 이 스택 루프가 10번만 돌 수도 있고 2000번을 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적 계획에 따른 동적 계획 다시 쉽게 설명하면 루프를 결정하는 요인이 안에 루프를 돌다가 변할 수 있는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루프가 기본이다. 오히려 중급 이상 넘어가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루프를 할 때 무한 루프가 될 수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확정 루프가 되는지 확인하고 루프를 써. 이게 다 주니어들용 얘기인 거죠. 실제로는 얼마나 루프 돌지는 루프 돌다가 깨닫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알고리즘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오래 걸리겠는데? 자, 그러면 바깥쪽 스택 루프는 잠깐 잊어버리도록 하고요. 스택 루프는 잊어버리도록 하고요. 이거 없다고 잠깐 생각해보죠. 그러면 이 루프는, 이 파일 루프는 받아온 문자를 0부터 문자 끝까지 도는 스캐너죠. 그렇죠? 저희는 어떤 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훑어낸 애를 스캐너라고 불러요. 얘는 0부터 끝까지 이 받아온 문자를 도는 스캐너란 말이에요. 이 루프는. 그렇죠? 스택이 바뀐 건 잠깐 잊어버리시고 요것만 보면 결국에는 i를 증가시켜서 j까지 쫙 스캔해가지고 이 문자를 파싱을 다 할 거야.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커서 값을 i로 제가 바꿨어요. 이 i를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i는 위험한 거잖아요. 루프에 관련되는. 근데 이 안에서 로직 계산할 때 i를 건드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i를 커서에다 대입하고 컨스트로 이 i 가지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i는 0인데 멀리 가지 마시고 i가 0일 때 생각해 보죠. 인풋의 0이 꺽쇠냐 아니냐를 보고 있죠. 인풋의 0이 꺽쇠냐 아니냐. 근데 이 문자에서 보면 첫 번째가 꺽쇠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뭘로 볼 수 있다? 태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후 얘네들은 태그가 될 거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태그가 아니면 C타입, 텍스트 타입인 거죠. 지금 시점에 꺽쇠가 안 나왔으면 얘는 앞으로 텍스트가 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C의 경우하고 A, B의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지금 요 위치에 있는 문자열이 무엇인지만 알아도 이미 얘가 태그 타입인지 텍스트 타입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치실 분은 치실 여유가 있을까? 치실 여유가 있을까? 이게 몇 페이지에 걸쳐서 코드가 계속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 치셔도 되긴 해요. 자, 그래서 어떤 게 쉬워 보이세요? 당연히 텍스트 처리가 쉽겠죠. 예. 텍스트 처리부터 하겠습니다. 텍스트 처리를 보면요. 이 i가 꺽쇠가 아니었다는 뜻은 이런 위치를 얘기해요. 그렇죠? 이 위치에 오면 이 위치에 있는 i 값에 있는 문자열은 꺽쇠가 아니라 빈 스페이스바일 거예요. 어쨌든 꺽쇠는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텍스트를 어디까지 인식해야 되냐면 쭉 읽어드려서 꺽쇠 나오기 전까지가 다 텍스트죠. 꺽쇠 나오면 더 이상 텍스트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여기까지를 묶어서 텍스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나오기 전까지는 텍스트인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얘가 나오기 전까지는 텍스트로 보인다. 텍스트 값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노드의 타입이 텍스트구나. 텍스트 타입을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저만큼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텍스트 엘리먼트를 하나 만들 수가 있고요. 텍스트 엘리먼트를 어디에다가? 커런트 현재 스택에 있는 태그의 children에다 집어넣을 거란 말이지. 현재 얘를 가리키고 있죠. 태그에는. 리절트에는 children인데 children의 자식으로 얘를 집어넣을 거라는 거야. 그렇죠? 현재 나의 현재 스택이 어떤 태그를 가리키고 있냐에 따라서 그 태그에다가 얘를 집어넣어 준단 말이죠. 자식으로. 그래서 텍스트 노드 하나 만들어서 현재 나의 엘리먼트의 자식으로 얘 끼우는 거예요. 요게. 그리고 나서 인덱스는 어디로 옮겨야 되죠? 인덱스는 여기까지는 텍스트 다 잡아먹었으니까 i는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꺽쇠 있는 자리까지 이동시켜야 된단 말이죠. 한 번에. 다 먹었으니까. 그래서 i는 인덱스 값으로 이동을 시킨 거죠. 그렇죠? 그게 i는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서 커서를 만들어 놓고 쓰는 거예요. 괜히 i를 조회도 쓰고 쓰기도 쓰고 이러면 헷갈리니까 조회 전용으로 커서를 만들어서 쓰고 알고리즘 풀고 진짜 인덱스 옮기는 이벤트가 있을 때만 i를 건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위험하니까. 그렇죠? 저 그림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죠? 자, 우리는 별거 아닐 때 즉시 뭘 한다? 역할을 인식한다. 이 역할은 독립적인가요? 아닌가요? 독립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알고리즘적에서. 알고리즘적으로 뭔데? 알고리즘적으로 꺽쇠를 찾기 직전까지를 묶어서 텍스트 노드로 만들어서 현재 거에다 집어넣어 줄 거라는 이 알고리즘이 역할상 독립적이라는 거야. 텍스트 노드 생성해서 부모에 끼운다라는 역할이. 그럼 즉시 함수화시켜. 즉시 함수로 간다. 역할이 분리됐으니까. 코드 관리를 위해서. 나중에 텍스트 노드를 고도화하고 싶으면, 텍스트 노드에 더 많은 기능을 넣고 싶으면 함수만 건드리면 되겠죠, 이제. 얘를 어떻게 이렇게 옮기냐? 코드를 완전히 복사했죠. 코드를 완전히 복사했습니다. 근데 이 코드를 보면 지역 변수는 그냥 사용해도 되지만 얘가 사용하려고 그러는 커서라든지 커런트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 함수의 지역 변수가 아니죠. 우리 함수의 통신 배웠죠? 얘가 그 변수를 사용하려면 인자로 보내주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코드를 그대로 옮기고 모자란 거 인자로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다. 근데 i는 바깥쪽에 있는 변수를 갱신해야 되니까 얘의 힘으로는 i를 받아서 갱신해도 얘의 i 값만 갱신되죠. 왜? 값에 의한 복사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i를 갱신하려면 얘가 인덱스를 리턴해서 바깥쪽에서 갱신하는 수밖에 없다.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else에 있던 코드가 싸그리 다 함수로 이사가고 여기는 i 값만 리턴되는 인덱스 값으로 갱신하는 로직으로 바뀌었죠. 함수 언제? 역할을 인식하는 그 즉시 함수하다. 늦으면 끝장이에요. 늦으면 끝장이다. 걷잡을 수 없게 돼요. 역할을 인식하자마자 바꿔야 돼. 바로. 그때밖에 없어 찬스가. 지금만 이걸 바꿀 수 있는 정도인 거예요. 나중에 이게 25줄이 된 다음에 끝난 거예요. 그렇죠? 못 바꿔. 지금 바꿔야 된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텍스트 노드를 개선하려면 여기만 오염되고 여기는 오염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이 시점에 이걸 분리해놔야지만 그게 가능해. 나중에 뜯어서 분리하려면 새로 짜는 수밖에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이 오염된 거죠. 그렇죠? 인식하자마자 바꾼다. 제가 저번에 그리고 저저번에 배웠던 함수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볼까요? 여기에 보면 커서는 값이고 인풋 값이죠. 스트링이니까. 이거는 숫자고 복사돼서 왔겠네요? 오케이. 문제없는 녀석들이야. 커런트는 객체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커런트는 객체가 분명하고 객체를 조작했네요. 얘 함수에 갔다 오면서 객체의 상태가 변했네요. 나쁜 거잖아. 예, 나빠요. 나쁘지만 어쩔 수 없어. 나쁘지만 어쩔 수 없어. 이거를 만약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커런트를 받지 않거나 커런트 복사본을 받는 건 소용없잖아요. 얘는. 커런트를 받지 않고 커런트에 대한 조작은 바깥쪽에 남겨두고 얘는 인덱스만 리턴하지 않고 뭐까지? 요 오브젝트까지 리턴할 수 있게끔 배열로 묶어서 두 개를 리턴해주면 얘가 하나는 인덱스에 반영하고 하나는 여기에다 지가 직접 바깥쪽에서 반영하는 방법이 있겠죠. 요게 바로 전에 설명드렸던 저번 시간에 뭐 배웠죠? 마지막에? 기억나세요? 저번 시간 마지막에 우리 배웠던 거? 코드는 응집성을 가져야 되는데 의존성을 낮춰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그랬잖아. 둘 다 추구할 수 없다고. 그렇죠? 저는 뭘 추구한 거죠? 응집성을 추구한 거야. 얘한테 역할 더 많이 부여해서 이 동네 일을 네가 다 처리해야 돼.
나는 인덱스만 갱신할 테야. 바깥쪽 역할을. 항상 선택의 문제에 기로에 서게 됩니다. 고급 개발자가 되면. 둘 다 추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커런트 태그의 푸시를 이 바깥쪽으로 뺐으면 그거만큼 얘 응집성은 낮아져. 의존성은 물론 없어지겠지만, 그리고 플래그 제어나 기타 여러 가지 의존성, 디펜던시 많이 낮아지겠지만 대신에 응집성이 낮아질 거란 말이야. 지금 좋은 점 뭐죠? 예쁘게 I만 갱신해. 이거 좋죠. 두 개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항상 밸런스를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디자인이라는 건 정답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센스를 갖는 게 어려워서 좋은 개발자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실무에서는 그래요. 정답을 하나로 정할 수 없습니다. 항상 밸런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C 케이스, 텍스트 노드 케이스를 다 처리했어요. 이걸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다 끝났다.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처리하고 바통을 넘기면 이쪽 if로 빠져가지고 이건 얘네들이 처리할 일인 거지 얘가 처리할 일이 아닌 거예요. 얘가 이 처리를 다 하고 났으면 아마 커서가 여기로 옮겨졌겠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여기까지 처리하고 그 다음 거는 또 이쪽에서 위쪽에서 처리하겠죠. 아무튼 얘는 뭐만 처리하면 된다? 텍스트 노드 나올 때만 처리해주는 애란 말이죠. 어떻게 알아서? 현재 헤더 부분에 있는 애가 꺽쇠인지 아닌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꺽쇠가 트리거가 되는 문자열이잖아요. 태그인지 아닌지. 그렇죠? 아니 이런 위크한 거에 의존하냐고? HTML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꺽쇠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LT 세미콜론으로 이스케이프 하지 않으면 이걸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왜? 얘가 이 발동 트리거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랑 똑같이 이 로직과 똑같이 이 문자를 발동 트리거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텍스트로 쓰려면 반드시 LT로 해줘야 되시는 거죠. 그렇죠? 닫는 태그는 발동 트리거 아니죠.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동은 이걸로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GT 안 써도 된단 말이야. 어? 관계에서. 하지만 얘는 무조건 발동 트리거 때문에 반드시 LT를 써야 돼. 우리가 이걸 표현하고 싶으면 텍스트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파서들을 짜시면 일반적으로 세퍼레이터 혹은 토큰이라고 불리는 문자열이 만들어지기 마련이에요. 얘네들은 토큰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걸 값으로 쓰고 싶으면 일반적으로 이스케이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코드가 바뀌었죠. 코드가 바뀌었어요. 야, 요 정도로 바뀌었어요. 여기는 다 처리됐고, 그래서 텍스트 노드는 다 처리됐고, 함수한테 다 밀어버렸고, 이제 우리는 A, B의 경우만 바라보면 됩니다. 어려운 경우만 남았죠. 여기 중요한 요령이 있어요. 무슨 요령이죠? 무조건 쉬운 거부터 처리한다. 코드를 짤 때는 무조건 쉬운 거부터 처리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는 멍청하니까? 그거 말고. 쉬운 거부터 처리한 이유. 쉬운 거에 특징이 있습니다. 쉬운 코드는 첫 번째로 의존성이 낮다. 두 번째로 독립된 기능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얘부터 짜야지만 나중에 얘를 의존하는 애를 짜기가 편해. 복잡한 것부터 짜면 지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공유하는 부분도 크고 남한테 의존할 게 있었는데 자기 혼자 멋대로 처리한 게 있어서 중복도 생겨나고 이런단 말이야. 되도록이면 쉬운 것부터 짜는 거야. 그래야지 더 견고하고 의존성이 낮은 모듈로부터 의존성이 높은 모듈로 짜갈 수가 있어요. 항상 쉬운 것부터 짜세요. 쉬운 게 짱이에요. 쉬운 것부터 짠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가 있었지만 제가 쉬운 쪽을 먼저 고른 거예요. 얘는 엘리먼트가 되면 또 안에 바디를 가서 또 재기적인 로직이 또 들어가잖아요. 이 동네 어려운 동네잖아. 얘부터 짜고 보는 거야 일단. 자, 그러면요. 이걸로 발동된 케이스를 보면 태그로 발동됐으니까 다 이 케이스의 태그로 발동될 거란 말이야. 이 케이스에 빨간 점일 때 케이스가 발동되는데 이 케이스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시작 태그인 경우, 닫는 태그인 경우, 완료 태그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 세 가지 다 얘로 발동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케이스는 다 다른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발동한 거를 다시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눠줘야 된다.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세 가지 케이스 다 얘의 종료는 어디다? 여기에서 끝나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건 바로 얻을 수 있어요. 이 시점에. 그렇죠? 여기로 끝나는 걸로 바로 얻을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인자 중요해요. 앞에까지 스캔 끝났으니까 현재 커서 위치로부터 얘를 찾아야지 처음부터 찾으면 앞에 있는 태그에 걸리겠죠. 이거 안 주면 여기서부터 찾는데 여기가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찾아야지 얘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인자 커서를 준 거예요. 준 이유가. 그러면 우리는
이 시작점으로부터 끝점을 벌써 알았으니까 i는 미리 확정 지을 수 있어요. 여기로. 그쵸? i는 여기가 끝났을까 이거 다음일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종류의 태그인지 상관없이 그 다음번 i가 어디 될지 이미 확정 지을 수 있다는 거야. 그쵸? 네. 왜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지려고 그러지? 자, 우리 뭐 하고 있다? 이제 어려운 A 케이스, B 케이스를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C 케이스는 처리했으니까. 그래서 A 케이스, B 케이스의 공통점이 다 이걸로 발동해서 이걸로 끝난다. 이제 코드를 좀 넓게 보시면 태그구나 라고 보이세요? 태그구나. 여러분들이 코드를 잘 짜시면 코드를 보고서 읽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메타포가 충분하기 때문에. 아, 이게 태그라는 뜻이네. 그러면 i는 어디로? 태그의 끝점을 인덱스라고 했으니까 거기 다음 번으로 가겠지. 그냥 읽으면 돼. 이건 이미 그냥 처리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저 빨간색 바를 제가 지금 처리한 거란 말이죠. 이것도 뭐다? 저 세 개에 저는 뭘 본 거죠? 공통점을 본 거네요. 그쵸? 이 세 개는 각기 다른 사정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얘네들의 공통점을 먼저 찾아서 먼저 공통점을 처리해 준 거란 말이에요. 코드가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이 눈을 갖지 않으면 이 똑같은 짓을 3번 처리하게 되고 나중에 중복을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럴 거면 미리 눈을 훈련해서 먼저 공통 요소를 뽑는 추상화적인 눈을 먼저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지 말고 함부로 보지 말고 더 깊게 보세요. 얘네들은 분명히 친척일 거야 이렇게 보란 말이지. 얘네들은 알고 보면 뒷담화 까고 있는데 쟤네들은 CC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여기서는 아닌 척하고 있지만 쟤네들은 원래 사귀고 있어. 그거 찾아야 된단 말이지. 그렇죠? 얘네 셋은 서로 다른 척하지만 이걸로 끝난다는 점이 똑같았네. 그렇다는 점에서 뭘 얻은 거죠? 아, 그 다음번 i는 여기로 옮겨야 된다는 로직은 똑같구나를 찾은 거죠. 똑같은 애부터 찾아가지고 먼저 처리하지만 그 밑에 세 개를 따로 처리할 때 중복이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짠 코드로부터 코드가 조금 달라 보이시면 다행이에요. 어떤 식으로? 아, 이 새끼는 왜 이런 그지 같은 코드를 짰지? 내 것이 코드다 이렇게 보지 말고, 그렇게 보지 말고 남들이 짠 코드에도 많은 고민과 의도가 숨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동료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 윗단계에 있는 오픈소스나 이 프로 개발자들이 짜는 코드에는요 굉장히 많은 메타포가 숨어 있습니다. 그 메타포가 여러분들한테 숨어서 보이고요, 이 언어 사용에 익숙한 사람들한테 그게 읽혀요. 아, 얘가 이러려고 이렇게 짰구나가. 왜냐하면 이게 모국어처럼 보이거든. 저희는 한국어로 노란색을 표현할 때 다양한 형용사를 써도 뉘앙스를 느끼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어에 익숙해지면요, 언어에서 왜 애가 그렇게 썼는지를 보고 뉘앙스를 느껴요. 똑같이.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코드로 뉘앙스를 표현할 만큼 언어를 깊이 써봐야지만 남의 뉘앙스를 느낄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받아들이면 아, 이 미친놈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다 코드에 의도가 있다. 이 코드가 먼저 나온 이유는 쟤네들이 공통되기 때문에 먼저 나온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세 케이스를 나눌 건데 나누기 전에 얘는 다 처리가 된 거고 나누기만 하면 돼. 자, 저 세 놈이 각각 다른 놈이긴 한데 이 와중에 저 두 놈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태그가 시작된다는 뜻이. 그렇죠? 이 와중에 얘네들은 같은 공통점이 있어. 둘 다 시작하는 태그라는 거야. 얘는 닫는 태그야. 얘는 왕따인 거죠. 얘는 다른 놈이야. 세 개가 다 다른 거는 맞지만 얘네 둘은 그 와중에 편을 먹을 수가 있다. 태그를 연다는 점에서. 그러면 얘는 태그를 열어서 그 다음에 어떤 여파가 일어나죠? 그 이후에 나오는 애들은 태그가 닫힐 때까지는 다 얘의 자식이 돼야 돼. 그러나 얘는 태그가 열리자마자 닫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애들한테 영향이 없이 얘네들은 계속해서 원래 얘의 부모였던 얘한테 가면 돼. 라는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열어서 새로운 태그를 만들어냈다는 점은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편을 먹을 수 있고 얘는 외톨이인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사물을 보고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하는데 추상화된 공통점을 발견하고 재기적인 로직을 발견하는 게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걸 못하면 코드는 계속 길어지기만 하고 if로 분기만 하게 돼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이 단위 테스트를 걸거나 테스트 주도 개발을 해도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나쁜 개발자는 나쁜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하고 나쁜 로직을 짰기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를 100개 걸면 100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통과한 것만 증명하지 101번째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하지 않아요. 원래 코드가 나쁘거든. 원래 코드가 나빠.
1000개를 걸어도 소용없어. 그냥 1000개의 오류 테스트 케이스가 성공했을 뿐이지 1001번째에서 오류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코드가 원래부터 설계가 나쁘거나 데이터 애널리시스가 나쁘면 테스트 주도 개발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테스트 주도 개발 방법론을 도입하는 것과 데이터를 바라보거나 추상적인 로직을 이해하는 것과는 별개다. 어차피 이게 안 되면 뭘 해도 무슨 짓을 해도 나쁜 코드란 말이야. 나쁜 코드를 어떻게 해도 나쁜 코드겠지. 예. 그렇죠? 좋은 코드를 짜는 비밀은 테스트 주도 개발에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이해하고 재기적인 로직을 찾아내거나 추상화된 공통점을 찾아내거나 역할을 이해하거나 이런 데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공통로직 처리했고, 그러면 제가 팀을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이 팀이 뭐다? 커서 다음에 바로 하나 더 했더니 얘가 나왔어. 얘죠. 얘. 그렇죠? 그 외에 나머지는 한 쌍으로 보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코드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if else 안에 if else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외톨이고 외톨이가 아닌 한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을 if와 else 두 개로 나누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멘탈 모델 그렸으면 코드로 똑같이 표현돼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유지보수를 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주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발자인 이상 이걸 읽을 수 있거든. 여기 주석을 필요 없어. 얘는 B타입이라고. 이게 어려워. 개발자 그만둘 때인 거죠. 나는 여기 한글로 주석으로 얘가 바로 B타입이라 써 있어야지만 이게 B타입인지 알 것 같아. 이러면 개발자 그만두실 때예요. 그렇죠? 네. 나는 개발이 안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건 거꾸로. 여기는 커서에서 하나 더한 게 이거였는데 여기는 인덱스에서 하나 뺀 게 이거야. 뭐죠? 얘라는 뜻이네. 그렇죠? 얘인 거야. 그러면 이 케이스는 세 번째 케이스를 처리하고 이 케이스는 A 케이스를 처리하겠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이 중에 제일 만만해 보이는 애가 누굴까요? 이 중에 제일 만만해 보이는 그나마 이 셋 중에 제일 쉬운 애. 얘겠죠. 닫는 애는 여는 애 사정을 알아야 되고 여는 애는 닫는 애 사정을 알아야지 마감이 되는데 얘는 지 혼자 마감을 시킬 수 있잖아요. 얘가 제일 쉽잖아. 따라서 우리는 얘부터 짤 거란 말이죠. 얘부터. 예. 그래서 각각의 코드가 뭘 가리키는지를 매핑해 보면 정확하게 매핑이 됩니다. 현실 세계를 인식해서 그 현실 세계를 해결할 코드를 짰다라면 반대로 현실 세계에 대입해도 코드가 정확하게 매핑되겠죠. 이렇게. 얘가 제일 만만해 보인다. 심지어 초록색 박스의 공통점이 코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죠. 바른 데이터 모델링을 했으면 코드는 거의 매핑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짜는데 굉장히 난해하거나 이 어플리케이션 잘 못 짜겠어. 뭐에 실패한 거다? 데이터 애널리시스에 실패한 거야. 코드는 이렇게까지 똑같아져요.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잘했으면. 그냥 바로 매핑되잖아요. 현상하고. 그렇죠? 쉽다면서 뭐 이렇게 어려워? 뭐 이런 느낌이죠. 자, 여는 태그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는 태그. 그러면 여는 태그 입장에서 얘랑 공통점은 얘도 태그 이름을 이때 만들 수 있고 얘도 이때 태그 이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겠죠. 다른 점은 뭐죠? 얘는 닫히는 태그가 아니고 얘는 닫히는 태그라는 점이죠.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이 생각을 그대로 표현합시다. 얘는 공통점으로 네임을 만들어내야 되고 한 놈은 닫히고 한 놈은 안 닫힌다라는 두 개의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쟤네 둘의 차이는. 따라서 이 경우는 이름은 얻는 방법이 커서에서부터 인덱스에서 하나 빼가지고 얻어야 되죠. 뒤에 이게 슬래시 없애야 되니까. 그에 비해서 클로즈는 닫히니까 2를 준 거죠. 여기에 정확하게 대응되는 맨데토리 개념으로 똑같은 쌍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름은 얘는 여기까지 읽으면 되죠. 끝에 닫기 직전까지. 얘는 펄스인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한 쟤네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표현한 거야. 그대로. 이렇게 쉬워요. 코드가. 그냥 표현한 거잖아. 저기에서 느껴지는 차이를 그냥 코드로 옮긴 것뿐이죠. 그래서 한국어를 코드로 번역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한국어로 상황을 인식할 수 있으면 코드는 그냥 번역하면 된단 말이에요. 번역할 때 뉘앙스를 줘라. 어떤 뉘앙스를 느끼세요? 네임하고 isClose가 있는데 if, else라는 두 가지 이지선사를 내고 이지선사가 정확하게 동형으로 똑같은 설정을 하는 코드의 이 반복이 느껴져. 리듬이 느껴져.
이게 내가 바로 원하는 거거든. 쟤네들은 한 쌍이지만 차이점은 이거고 그 차이점 외에 공통을 가져야 되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어가 그냥 느껴져. 내 의도 그대로가 코드가 되는 거죠. 제가 이 코드를 어떻게도 짤 수 있죠? 여기에 isClose를 빼버리고 기본값 true를 주고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의도가 표현이 안 된 거야. isClose가 이 양쪽 쌍에 의해서 분기된다는 표현이 제대로 안 된 거야. 기본값이 true인데 펄스를 만들면 그런 표현이 제대로 안 된 거란 말이야. 이 코드가 제대로 표현되려면 정확하게 이런 시노님, 이 동형에 대한 이 리듬감을 만들어내야지만 이 코드의 의도가 정확하게 표현된 거란 말이지. 코드는 돌아가죠. true 값을 기본으로 주고 얘만 펄스를 줘도. 하지만 그걸로는 표현이 충분치 않은 거야. 문학적 표현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섹스피어처럼 코드를 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문학적 표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 애널리시스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표현해 준 건 항상 필요해. 유지보수를 하려면. 그냥 이 코드를 보고 알게 되는 거죠. 얘가 왜 그렇게 짰는지를. 섬세하다고 느끼시면 맞아요. 고급 개발자들은 섬세하게 짜요. 왜냐하면 언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언어로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보는 눈이 없으니까 안 보인 것 뿐이지 이제 새삼스럽게 리액트 코드를 보시든지 뷰 코드를 보시면 다 보여요. jQuery 코드를 다 보이고 다 의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을 처리했다라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얘네의 차이를 케이스로 인식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어려운 개념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경우의 수를 케이스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케이스는 다 값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바로 이거죠. 원래는 if였던 건데 케이스였던 건데 제가 이거를 뭘로 흡수했죠? 값으로 흡수했네요. 그럼 이 밑에서는 더 이상 케이스를 인식 안 하고 그 값을 사용하는 일반화된 알고리즘이 나와버리죠. 이해했어요? 이 알고리즘을 제가 분기하지 않고 케이스의 차이를 값으로 흡수해서 그 값을 소비하는 하나의 알고리즘만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희는 뭐라고 그러냐면 케이스는 값으로 환원할 수 있어요. 메모리와 연산은 교환된다라고 표현해요. 정확하게는. 이게 연산이죠. 런타임에 판단하는 게 연산이잖아요. 이거 연산자잖아요. 비교 연산자. 그렇죠? 연산을 뭘로? 메모리로 바꿨네요. 두 개의 메모리로 연산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산은 메모리로 교환이 가능해. 이러면 뭐가 좋냐면 그 메모리를 가리키는 하나의 연산만 밑에 기술하면 돼. 그래서 차이를 일으키는 연산을 메모리로 흡수한 다음에 그 메모리를 이용하는 하나의 로직만 기술한단 말이죠. 이게 가장 많이 쓰는 스킬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케이스마다 알고리즘이 달라져서 유지보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해하기도 어려워져. 이제 우리는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것만. 어찌됐든 잘 모르겠지만 이 위에 복잡한 사정으로 태그의 이름이 결정됐고 얘가 다른 태그인지 아닌지 난 이미 알고 있어. 그거에 따라서 네가 알아서 처리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케이스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저 두 케이스를 하나로 보는 알고리즘으로 통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뭘 하냐면 태그를 만들겠죠. 이름 외워뒀겠어. 태그를 만들려고 그랬지. 그래서 태그에 이름 집어넣고 타입은 노드 타입이죠. 제가 됐든 다 노드 타입이잖아요. 그 다음번에 children 비어있으니까 다 비우고 시작하겠죠. 이러고 시작합니다. 얘를 어디다 넣는다? current 태그에 children 넣는 거 아까도 했죠. current 태그에 children 넣어주면 되겠죠. 이게 끝이야. 따라서 이 전체 코드를 보면 이 두 놈이 동형이라고 했는데 S 섹션에서 보면 공통 준비사항, 공통 처리사항, 다른 점을 기술하는 부분을 메모리로 흡수하는 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코드를 잘 짜면 저런 식으로 케이스가 흡수되는 게 정상이에요. 잘 못 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연산이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는 식으로 중복이 생기거나 굉장히 다른 형태의 연산으로 별도 케이스를 처리하려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보면 이 차이는 완전히 흡수돼서 얘한테는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제 이것만 유지보수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흡수하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화이트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복잡한 현실 세계를 이해하지 않고 화이트 리스트 네임과 isClose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짤 테야 라는 세상으로 내려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함수의 인자를 필터링해서 안정적인 조건을 만든다든지 서버에서 내려온 제이슨을 뷰가 소비하기 좋게 바꿔놓는다든지 등등을 다 화이트 리스트 작업이라고 해요. 알고리즘은 그러한 복잡성을 다 제거하고 복잡성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안정화되어 있는 화이트 리스트만 가지고 알고리즘을 한 판만 짜는 게 제일 최선이겠죠. 그렇죠? 개념상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코드 보면 엉망진창 돼서 그렇지 개념상으로는 그런 거야. 그래서
알고리즘을 함부로 돌입하지 말고 화이트리스트 작성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인 다음에 완전히 정년되어 있는 화이트리스트용 알고리즘만 한 판 짜시는 게 최선이에요. 가장 유지보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분리돼. 어떻게? 번역층이 있는 거야. 복잡한 사바세계를 번역해서 화이트리스트 규격에 맞추면 이 밑에 알고리즘은 예쁘게 돌아. 이런 보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필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아직 제가 이스클로즈는 사용하지도 않았네요. 이스클로즈가 어렵거든. 어렵잖아요. 얘가 더 어렵잖아요. 얘보다. 얘는 이때 끝난 거예요. 이미. 그러면 얘는 이때 끝났기 때문에 후속 작업이 없어요. 얘의 후속 작업만 남은 거죠. 이제. 그렇죠? 저 후속 작업을 하려고 저희가 이스클로즈가 필요했던 거야. 이렇게. 공통 작업은 끝났고 이스클로즈가 아닌 케이스, 열려있는 케이스는 후속 작업이 뭐냐면 드디어 스택에다가 현재 태그를 집어넣고 백으로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백으로.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얘는 얘의 자식, 얘는 얘의 자식이지만 새로운 태그가 열리는 순간 얘를 기준으로 얘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닫히면 어떻게 되죠? 다시 원래로 돌아와야 돼. 돌아올 게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백에다가 커런트를 잡아두는 거예요. 여기로 다시 돌아와야 돼. 라고. 이거 마치 함수표에서 리턴 값을 어디로 보낸다? 리턴 포인트를 알고 함수를 호출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리턴 포인트를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 수동으로 구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동으로 구현하면 우리는 여기로 새로운 스택으로 보낼 거지만 얘가 돌아올 포인트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커런트 포인트를. 그렇죠? 그래서 백 포인트를 잡아서 스택에다 넣어주고 지금 while 루프를 중지시켜버려. 그러면 새로운 스택으로 바뀌어서 그 컨텍스트 내에서 다시 파일 루프가 돌게 될 거란 말이죠. IJ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스캔했으면 이건 변하지 않았는데 대상이 여기에서 이걸로 바뀌어버린 거죠. 바깥쪽 스택에서 바꿔치웠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다 처리하고 나면 여기 스택을 중지하고 이 스택으로 돌아가서 인덱스는 유지되잖아. 다시 가는 거지. 그렇죠? 몇 단계라도 들어갈 수 있고 몇 단계로 빠져나올 수 있죠. 언제 빠져나오는데 그거 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역할 인식했으면 즉시 함수로 바꾼다. 지금까지를 보면 엘리먼트 노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드 확 들여다가 갖다 집어넣고 부족한 거 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끝. 설명할 것도 없어. 코드 똑같으니까. 그렇죠? 단지 브레이크는 외부 제어 통제죠. 이건 함수 안에서 처리해줄 방법이 없죠. 브레이크 시켜 말어를 플래그 변수로 주면 바깥쪽에서 제어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의존성 중에 플래그 의존성이었죠. 두 번째 의존. 어쩔 수 없다. 나쁜 거지만 의존성 높은 거였잖아. 2위였잖아. 나쁜 거 2위였는데 어쩔 수 없다. 의사결정한 거죠. 제가. 더 많은 걸 엘리먼트도 생성기한테 위임하려고 스택까지 주면서 더 많이 위임해서 응집성을 높이고 이걸 포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 제어 변수에 따라서 이쪽이 제어가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그렇죠? 제가 true를 보내주면 브레이크 걸 거고 아니면 브레이크 안 걸 거고. 자, 전체 윤곽을 보니까 더 많이 드러났어요. 우리는 이 루프를 돌 때 이 커런트라는 컨텍스트 하에서 돌고 있었는데 여기서 새로운 커런트를 만들어줘서 스택에 집어넣고 브레이크를 걸었으니까 이쪽 루프에서 빠져나와서 바깥쪽 루프에서 새 커런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새 커런트 하에서 다시 그 다음 인덱스를 진행하게 되겠죠. 요 브레이크의 의미가 바로 그거죠. 까지 5분 쉬고 할게요. 이거 쉬어가면서 해야 돼. 사실은 제가 이 코드에 함정을 넣어놨는데 이 함정이 뭐냐면 굳이 스택 구조를 가져갈 필요는 없긴 해요. 근데 일부러 안쪽 루프하고 스택 구조를 오가는 구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스택 구조를 넣은 거예요. 그게 필요 없는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코드가 확 줄어서 다시 전체 파서 코드가 한 페이지에 들어온 분량을 줄어들었죠.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코드의 가독성은 어떻게 해서 확보되는 걸까요? 많이 안 오셨네. 진행하면 안 되겠다. 사람들은 변수명을 길게 짓거나 이쁘게 지면 혹은 코드 컨벤션을 지키면 코드를 읽기 쉬워질 거라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는 사람들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고작 그 정도의 코드가 읽기 좋아지거나 읽기 나빠지지 않아요. 어떤 코드가 읽기 싫은 거죠? 알고리즘, 수학적 함수, 연산 이런 것들은 무조건 어려워요. 그쵸? 이 사람이 복잡한 버블 정렬을 구현했다고 합시다. 코드가 읽기 쉬울까요? 어려워요. 왜?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니까. 컴퓨터가 연산해야 될 거 머릿속으로 생각해야지만 그 코드가 읽히니까. 그럼 쉬운 코드는 뭐죠? 역할에게 위임하는 코드예요. 따라서 우리 코드가 쉬워진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역할을 인식해서 역할에 위임하는 코드로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 코드가 훨씬 더 쉬워졌어요. 아, C 케이스는 텍스트 노드를 만드는구나. 이 케이스에서는 엘리먼트 타입의 노드를 만드는구나. 를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오직 이것만이 코드를 쉽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알고리즘들은 변수명을 이쁘게 쓰든 컨벤션을 지키든 무조건 어렵다. 무조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드라는 건. 코드가 리더블하다는 건 뭐냐면 적절한 역할 모델로 위임돼서 걔네들의 통신과 협업만 볼 수 있는 코드가 가독성이 높은 코드인 거예요. 그 외에 코드가 읽기 좋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제가 i를 루프 인덱스 뭐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이 코드가 쉬워지냐면 전혀 쉬워지지 않습니다. 이 코드가 유일하게 쉬워지는 방법은 역할을 인식해서 위임하는 데 있다. 이제 우리는 코드를 덩어리지게 볼 수 있게 된 거죠. 아, 이쪽에 테스트 노드 맞나 보지. 이때 엘리먼트 노드가 태어나네. 그냥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A, B, C 케이스를 나눠서 C 케이스를 정복하고 A, B 케이스의 대부분을 정복하고 이제 닫는 태그 하나만 남았죠. 네. 닫는 태그 하나 남았습니다. 닫는 태그는요. 생각해보면 얘가 백에 커런트를 등록했기 때문에 닫을 때는 원래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현재의 백으로 다시 돌려주기만 돌아올 수 있어요. 스택을 거치지 않아도 돌아올 수 있단 말이야. 지나가다가 스택을 거치지 않아도 이전 걸로 커런트를 돌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닫는 태그는. 이미 여는 태그 때 할 만큼 했어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엘리먼트들은 알아서 자식에 들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닫는 태그 살 일은 이제 다시 윗단계로 돌아갈래. 이거밖에 없어요. 코드의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돌아갈 수 있는 게 기존의 div로 돌아가는 거다. 이제 나 A 태그 안 바라보고 기존의 div가 있던 스택으로 돌아갈래. 이거죠. 네. 코드인 거죠. 그러면 커런트는 백을 통해서 div로 스톡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C라는 텍스트 노드는 다시 div의 자식이 될 테고 이미지도 div의 자식이 될 테고 그렇죠? D도 div의 자식이 될 테고 자, 실제 상황을 봅시다. 제가 파서에게 템플릿 문자열로 똑같은 문자 이렇게 넘겨줬죠? 네. div 그러면 얘의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해보시면 나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루트 객체를 반환하게 돼 있잖아요. 리절트에. 그럼 얘의 children을 볼 수 있는데 children의 자식이 하나 있죠. 유일한 자식 div가 있습니다. 이 div가 있고 얘가 div인 건 어떻게 하냐고? 여기 div라고 써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name div 줬잖아요. 그리고 얘 타입은 노드고. 근데 얘한테 뭐가 있다?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5개 나오는 거 맞나요? A 해서 이렇게 5개 나옵니다. 그렇죠?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파칭했기 때문에 차근차근 텍스트 노드와 그냥 노드 타입이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그냥 노드 타입 중에 한 놈은 A라는 애고 한 놈은 이미지라는 놈이죠. 근데 A 노드만 자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을 보면 첫 번째 자식으로 텍스트 노드에 B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텍스트 노드는 보면 이러한 개행 문자도 다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HTML에서 태그 사이에 엔터 한 번만 쳐도 텍스트 노드가 생성된다는 뜻이죠. 실제로 다 생성돼요. 그래서 HTML 압축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돔의 렌더링 대상을 줄입니다. 저는 보통 추천하는 바예요. 우리가 렌더링을 빠르게 하고 싶으면 CSS 압축이나 자바스크립트 압축보다 HTML 압축을 하면 생성되는 노드 수가 줄어요. 걔가 더 빨라요. 예. 브라우저에 부하가 많이 줄기 때문에. 지금 이거 쓸데없이
엄청 생기잖아요. 그쵸? 이 파서가 HTML 파서하고 진짜로 똑같아요. 걔도 똑같이 이만큼 만들어요. 압축하면 많이 없어지겠죠. 코드를 정리해 볼까요? 텍스트 노드 편. 텍스트 노드 봤더니 input 커서 컬을 받아서 처리하고 컬한테 집어넣어주고 뭐 이런 거죠. 네, 이런 정도. 엘리먼트 노드는 약간 더 코드를 개선해 봅시다. 아까는 if가 있었는데 그것도 좀 귀찮은 거죠. 요것만 알면 우리는 닫히는 태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유일한 연산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 연산에 따라서 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똑같은데 요 연산 부분만 틀린 거죠. 인덱스 하나 더 뺄지 말지. 그렇죠? 그리고 얘는 다 똑같은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의문이 드실 거예요. 백. 더 백. 더. 더. 응.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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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함수. 이게 더 가독성이 좋은 코드 아니야? if로 예쁘게 분기되고 걔에 따라서 만드는 게? 아니죠. 아니에요. 얘도 엄청나게 중복이 된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네임은 input 서브 스트링 커서 플러스 1 인덱스까지 중복 코드 아니에요? 맞죠? 중복된 코드잖아요. 이만큼이. is close는까지도 다 중복된 코드죠. 그쵸? 중복된 코드를 줄이는 수준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여러분들 수준에 달려있어요. 켄트백 아저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중복은 제거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발견되냐? 여러분들 수준에 따라서 코드 수준의 중복, 아키텍처 수준의 중복, 데이터상의 중복, 다양한 레벨에서의 중복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이 올라가면 더 많은 중복이 보여요. 더 많은 중복이. 옛날 그래픽스를 개발하다가 그래픽스 시스템들이 점점 비슷해지면서 중복을 제거하다 보니까 어느새 어디까지 간다? 개발할 필요가 없어. 그냥 포토샵에서 마우스질하면 이 이미지는 처리되는 거야. 라는 수준까지 개발이 없어지는 수준까지 이 중복이 제거된단 말이야.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개발 중복을 다 인식하고 나면 개발을 매번 코드로 짜는 행위가 다 없어져요. 그게 정상이야. 그게 솔루션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 처음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코드를 만들다가 공통되는 부분들이 자동으로 처리되다가 나중에는 코드로 짤 게 하나도 없이 명령만으로 다 되게끔 바뀐단 말이에요. 중복이 점점점 더 많이 인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코드에서의 중복도 제거하고 역할에서의 중복도 제거하고 아키텍처 수준의 중복도 제거하고 중복을 제거했으면 끝난다? 아니야. 내 수준이 낮아서 거기까지 중복이 제거가 된 게 아닌 거야. 자기가 수준이 높아지면 나중에 보면 또 제거할 것들이 생겨요. 계속해서. 그래서 자기가 어떤 코드를 짰으면 그 코드를 짜고 버릴 게 아니라 서비스 회사에 계신다면 계속 볼 수 있는데 계속 볼 거면 계속 볼 때마다 중복이 보이면 아, 내 실력이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레벨은 다양한 데서 일어나요. 코드 수준의 중복을 더 찾아내는 능력이 좋아지는 것과 아키텍처 수준의 중복을 잘 찾아내는 능력이 동시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훈련해야지 올라가요. 더럽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을 다 훈련한다. 코드 수준의 중복은 주로 어떠한 스킬에 의해서 제거되냐면 언어에 대한 바른 이해와 문법적인 해박한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수록 코드 중복을 더 많이 줄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코드를 줄이면 어떻게 되죠?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줄였는데도 코드의 초보자 애들이 보기에는 암호처럼 보일 수 있다. 물론 그렇겠지. 왜냐하면 걔는 그 언어를 네이티브처럼 쓰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하는 것처럼 코드를 짜니까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영어가 모국어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코드를 굉장히 숙련된 사람은 줄이면서도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줄여야지. 아키텍처 레벨은 좀 더 다르죠. 역할 관계를 인식하고 책임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얼마나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눈에서부터 어디가 중복이고 어디를 레이어로 나눌지에 대한 눈이 생깁니다. 이거 다음 회차 3기 4회차에서 하는 디자인 패턴인 아키텍처 부분에서는 좀 다루게 되는데 어쨌든 코드 수준의 중복을 인식하는 것도 다른 힘이죠. 이것도 또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죠? 데이터 중복은 전통적인 RDB에 있는 정규화를 비롯해서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중복을 제거하는 안정적인 로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공부하셔야지만 줄일 수 있어요. 그냥 못 줄여요. 이 코드를 보면 결국에는 태그를 만들어서 태그를 집어넣고 태그에 대한 분기를 할 거야 라는 로직이 훼손되지 않고 중복 코드가 없어지는 셈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암호지? 언어에 익숙한 사람은 아, 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하나 더 빼주는 거야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냥 숙련하세요. 자기가 언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다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 이 코드는 내 것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왜 코드를 이렇게 그지같이 짰을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냥 본인이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건데 저는 에이전시니까 수많은 남의 코드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맨날 소방수 투입되니까 맨날 이상한 코드 볼 거 아니에요. 저는 남의 코드를 평가하는 기준이 딱 하나예요. 컴퓨터가 인정하면 나도 인정. 컴퓨터 인정했는데 나는 인정 못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뭐 내가 컴퓨터보다 더 연산을 잘하나? 개발 잘하나?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컴퓨터가 인정하고 잘 돌면 내가도 그 코드를 인정할 수 있다 정도로 봐요. 그래서 저는 별로 남의 코드를 보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 실력이 좋아서? 아니야. 여러분들이 남의 코드를 읽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자꾸 비이성적인 것들이 프레임처럼 작용해서 가로막고 있어 코드를 못 읽게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거야. 여기 바퀴벌레가 가득히 있으면 힘들잖아요. 바퀴벌레 나한테 뭐 위해를 끼쳤나? 그렇지 않지만 힘들어. 심리적인 장벽이 이걸 힘들게 만든단 말이야. 남의 코드를 보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면 힘들게 만드는 거죠. 바퀴벌레 보는 것처럼. 여러분 남의 코드 바퀴벌레 좀 보잖아요. 힘들어. 심리적인 장벽을 벗고 선입견을 버리면 그냥 보인단 말이야. 아, 그냥 이게 A가 4가 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중급 이상 되면 여러분들 맨날 남의 코드 리팩토링 해줘야 되고 부하 직원 코드들도 이끌어줘야 되고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들 상관이 만약에 야, 넌 이따구로 짜면 안 돼. 내 스타일대로 바꿔. 넌 잘못 짠 거야. 이런 애를 상관으로 모시고 싶겠어요? 자기 코드를 인정하고 잘 돌아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언하거나 더 좋은 알고리즘 제안하는 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중간으로 이렇게 치면 코드가 그지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상관이 될 거란 말이지. 지금 이 눈을 버리지 않으면, 이 선입견을 버리지 않으면. 코드는 잘 동작하고 바른 로직으로 돼 있으면 다 바른 코드예요. 스타일 따위 안 중요해. 탭이니 스페이스는 그렇게 안 중요하단 말이지. 자, 그래서 요 고기를 줄이고 좀 더 정리를 한 셈이죠. 코드를. 마지막으로 다시 복습해보면 크게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와서 첫 번째 의문이 생기죠. 아니 스택을 벗어날 때는 바깥쪽 스택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왜 스택을 추가할 때만 나갔다 들어오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도 이쪽 함수에서 스택을 나가지 않고 얼마든지 여기서 브레이크로 바깥쪽 루프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바깥쪽 루프와 스택 구조를 완전히 지우고 커런트만 교체하는 걸로 되지 않을까요? 얘가 커런트를 교체한 것처럼 현재 커런트를 새 커런트로 교체해 준 것만으로 되지 않을까? 과제 1번. 오늘 과제 뭐 내려고 그랬다? 원래는 이 구조를 보면 이거 원래는 이게 제가 이 루프 구조를 만든 이유가 2번으로 만든 이유가 여러분한테 제기함수 숙제를 내려고 원래 만든 거예요. 원래 한 번 루프로 되는데 제기 2단으로 만들어야지만 스택 포인트를 인식해서 여러분들 제기함수를 만들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요 안쪽 로지만 함수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지금 표정 보니까 제가 뭘로 만들었든 제기함수로 못 만드실 거잖아요. 그렇죠? 포기하고 첫 번째 과제는 스택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 해보시면 되고요. 이거 교재 어차피 나가면 코드 다 있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놀랍도록 뭐랑 비슷하냐면 제이슨의 구조하고 비슷합니다. 제이슨의 구조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제이슨 어떻게 시작하죠? 중괄호나 대괄호로 시작하면 오브젝트가 시작되고 대괄호면 배열이 시작되고 근데 중괄호 안에 키 밸류 들어가다 밸류에 중괄호가 있으면 또 새로운 오브젝트 컨텍스트가 시작되는 거죠. 그 사이에 또 배열이랑 또 배열이 하지만 배열이 닫히면 어떻게 되죠? 끝나고 그 다음 원래 부모로 돌아가고 오브젝트 닫히면 끝나고 또 원래 부모로 돌아가네요. 그렇죠? 제이슨 파스가 딱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C타입밖에 없었죠. 텍스트 통째로. 근데 이 말단 더 이상 노드가 확장되지 않는 타입이 제이슨에 뭐뭐 있죠? 문자열, 숫자, 트루퍼스, 부울린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널 허용해요. 널.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C타입이 C, D, E, F가 되는 것 뿐이죠. 그 외에는 굉장히 이 로직과 비슷합니다. 여기가 좀 늘어나면 되는 거죠. 그쵸?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마지막 텍스트 노드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 조건 분기에 따라서 뭐가 넘버로 처리되거나 스트링으로 처리되거나 트루퍼스로 처리되거나 뭐 이럴 거 아니야. 그죠? 아니야? 어쨌든 여기 좀 분기하고 여기 좀 분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3종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큰 구조로 보면 여기서는 3종이 있었잖아요. 여는 태그, 닫는 태그, 열자마자 닫히는 태그. 근데 여기가 뭐가 있다? 얘는
오브젝트의 시작과 배열의 시작이 있죠. 끝나는 케이스도 오브젝트 시작을 했으면 오브젝트 닫아야 되고 배열 시작했으면 배열 닫아야 되고. 근데 여기에 블럭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난점인데 여기까지 해결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난점이 뭐냐면 큰 따옴표 안에 중괄호나 대괄호가 있으면 뭐다? 걔는 오브젝트의 시작이 아니야. 배열의 시작이 아니고. 그쵸? 지금 우리가 짠 파서는 이스케이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꺽쇠가 나오면 무조건 꺽쇠가 이겨요. 하나의 의미로 해석돼. 근데 제이슨에서는 중괄호나 대괄호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끼가 오브젝트나 배열의 시작이 아니야. 어떤 경우에? 문자열 안에 있으면 이라는 예외가 있어서 이스케이프 문자가 없는데 중괄호가 인정이 된단 말이야. 좀 더 어려운 파서죠. 괜히 얘기해줬나? 어려우면 안 짤 텐데. 어쨌든 짜보고 삽질하는 게 난데. 그래서 과제는 제이슨 파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제이슨 문자를 넘기면 파스가 제이슨 오브젝트를 제대로 리턴해 주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자를 넘기면 제대로 된 돔 구조의 구조체를 받았죠. 오브젝트 된 거. 마찬가지로 저희가 제이슨 문자를 집어 던지면 얘가 예쁘게 제이슨 객체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택 구조 바깥에 있는 거 제거해 보시고 이 구조를 잘 응용해서 루프 한 방으로, 스택을 이용한 루프 한 방으로 뭘 한다? 제이슨 파서를 만든다. 오늘 수업 들었는데 제이슨 파서를 못 만들어. 여전히 초급에 머무신 거예요. 훈련해서 그냥 중급으로 올라가세요. 이게 중급의 관문입니다. HTML 파서를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이슨 파서를 아무렇지도 않게 만드는 데까지 그냥 훈련하시고요. 제가 과제 낮춘 거예요. 원래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던 테일 리커시브, 꼬리물기 최적화되는 제기함수로 바꾸라고 낼래다가 오늘 도저히 안 되겠어. 안 됐어. 그렇게 안 되고, 그걸 위한 장치였던 바깥쪽 스택을 벗겨내고 이제는 스택이 없이 뭐만 있으면 되죠? 단일 포인트인 커런트만 유지하면 되는 거죠. 얘가 어차피 단일 포인트 커런트를 빼내가지고 다시 원래 포인트 돌아왔잖아요. HTML은요 멀티 스택 상황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HTML이라는 건 멀티 스택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컨텍스트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 컨텍스트 하나에서 더해가다가 또 다른 하나의 컨텍스트로 옮겼다가 다시 하나의 컨텍스트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컨텍스트가 동시에 두 개가 진행되지 않아요. 하나만 있으면 돼. 이런 경우에는 스택 배열이 필요 없고 하나의 변수에서만 교체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현재 내가 바라보는 태그가 누구야 라는 변수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동시에 바라보거나 상태 유지를 하면서 따로따로 주기를 갖고 교체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컨텍스트가. 그런 경우에 저 스택 구조를 써야 되는데 지금은 굳이 필요는 없는 거죠. 굳이. 응? 왜냐하면 하나만 바라보니까 커런트라는 변수 하나만 가지고도 얘를 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커런트가 얘였다가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배열 구조까지는 필요 없고 하나의 리턴 포인트만 있으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 강의를 정리할 건데 몇 가지 나왔죠? 여러분들 동영상 다시 돌려보시면서 나왔던 디테일한 것들에 집중하세요. 코드를 짜는 거의 차이는 알고리즘이 완성해서 돌아가는 데 있지 않아요. 그렇죠? 코드를 짤 때 그 제가 하나하나 언급했던 그 작은 것들 때문에 코드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짜는 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 보시고 책들도 많이 있잖아요. 좋은 코딩에 대한 책들 많이 있는데 새삼 읽어보시면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까지를 해서 뭘 배운 거다? 여러분들 이거 대단한 것 같지만 고작 함수 배운 거죠. 파스 함수예요. 그렇죠? 파스 함수입니다. 텍스트도 함수, 엘리먼트 함수. 함수편. 오늘 세 번째 시간이냐. 절반 함수 가르치고 절반 클래스 가르치는 거거든요. 여지껏 함수 배운 거예요. 네, 함수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제가 심지어 이거 뭐라고 그랬죠? 함수형 프로그램 함수는 아직 다루지도 않았다고 그랬죠? 그쵸? 그냥 루틴을 사용하는 방법만 가르친 거지 함수형에 있는 함수는 가르치지도 않았잖아요. 그 저희 과외 과목이라고 저희 과정에서 안 가르친다고 루틴만 한 3주 배운 거예요. 루틴에 먼저 익숙해지시고 루틴에 익숙해지는 거야말로 중국 개발자로 가는 기본이고 루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객체 구조를 만들어도 엉망이에요. 어차피. 그래서 루틴에 익숙해지세요. 수고하셨습니다.